자, 그럼 이제 서술형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서술형에서 44쪽에 16번부터 들어가면 돼요. 자,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40도씨 물 100g에 보기 줄 거주세요. 40도씨 물 100g. 이게 중요해요.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녹여 포화용액을 만든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다? 포화용액을 만들었대. 포화용액이란 무엇입니까? 물 100 더하기 용해도. 용해도 숫자. 용해도가 바로 뭐예요? 용질이에요. 용해도가 바로 용질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0도씨 동그라미 쳐봐요. 4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라고요? 62.9입니다. 그럼 포화용액으로 만들었다. 62.9 더하기 물 100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도씨로 낮추었대요. 얼마로 낮추었다? 20도씨로 낮추었대요. 그럼 20도씨에서 동그라미 쳐요. 31.9래. 그럼 31.9 더하기 100. 그럼 포화용액이라고 해서 물 100을 더해도 되고 물 100을 안 더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있어요. 그래서 포화용액 문제의 원칙대로만 치면 이렇게 해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빼주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쌤, 똑같이 물 100이니까 물 100 안 할래요. 그럼 용해도 숫자 62.9 빼기 31.9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화용액이다. 용해도 숫자 그대로 써먹어도 되고 물 100 더해서 계산해도 되고 둘 중에 여러분이 뭐 한 거를 선택해서 풀어라? 쉬운 거. 내가 하기 편한 걸 선택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포화용액이란 물 100을 더해서 포화용액을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더해서 빼줘도 31g. 그냥 빼줘도 얼마? 31g. 똑같아요. 답은 31g으로 똑같으니까 위에 거는 뭐로 만들어서 빼주는 거다? 포화용액. 얘는 포화용액으로 만들어서 빼주는 거야. 물 100을 더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물 100 똑같이 더하니까 물 100 안 더하고 용질만 빼주는 거예요. 얘는 용해도 숫자 바로 뭐만 빼준 거다? 용질. 용질만 빼준 거예요. 용질만 빼줘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편한 걸로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45쪽에 붕산과 염화나트륨 용해도 곡선이에요. 그럼 이제 보시면 80도씨. 자, 17번은 80도씨. 달라요? 물 200g입니다. 물 200g. 물 2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붕산과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보여요. 최대로. 포화 상태.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녹을 수 있는 붕산은 얼마 녹을 수 있고 염화나트륨은 얼마 녹을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최대로. 포화. 곡선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포화예요. 그럼 이제 가서 보세요. 80도씨에서 그림 가서 봅니다. 8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은 얼마라고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80도씨래. 자, 80도씨인데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80도씨. 용해도는 항상 물 100일 때야. 물 100g일 때 얼마 녹을 수 있다? 38g 녹을 수 있다. 38. 자, 그 다음에 붕산은 옆으로 갑니다. 80도씨. 용해도는 항상 물 100일 때야. 물 100이 숨어있어. 물 100일 때 얼마 녹을 수 있다? 24 녹을 수 있대.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물 얼마일 때 물었다? 200일. 얘는 물 100일 때 이렇게 녹는데. 그럼 우리는 물 200일 때 물었으니까 요거 몇 배 해줄 때? 2배. 얘도 몇 배 해줄 때? 2배. 그럼 이거 2배 해주면 얼마야? 76. 그럼 염화나트륨 76. 붕산은 얼마? 48. 이게 답이에요. 따라서 붕산은 최대 48. 염화나트륨은 76 녹을 수 있으니까 물 100일 때 이렇게 녹으니까 물 200일 때는 2배에서 해주시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보세요. 붕산 24g이 녹아있는 18번 보시면 붕산 24g이 녹아있는 80도씨 물백 80도씨 물백이야. 80도씨 물백에 붕산이 24도가 있대요.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인데 20도씨로 온도를 내렸을 때자. 20도씨로 온도를 내렸을 때 이놈의 붕산은 얼마가 석출됩니까? 하고 물어보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 적어. 20도씨. 20도씨 이렇게 해서 가요. 20도씨에서 붕산은 얼마 용해도가 나와 있습니까? 옆으로 가니까 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기 20도씨 그래프에서 찾아요. 그래프에서 20도씨에서 올라갔더니 20도씨 물백에서 붕산이 얼마 녹는다? 5g 녹는데요. 5g. 자, 나 80도씨 물 100g에 24g 녹였는데 20도씨 물 100g에 5g 녹는데 따라서 붕산이 석출되겠죠? 붕산은 얼마나 석출됩니까? 24 빼기 5. 자, 그럼 붕산 몇 g이 석출된다? 19g이 석출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오늘 용해도 계산 문제에서 붕산은 꼭 나옵니다. 단 물 100으로 줬어요. 헷갈리지 말라. 물 200도 아니고 물 50도 아니고 물 얼마로 줬다? 100으로 줬으니까 틀리지 마시고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주세요. 46쪽. 자, 46쪽 보시면 기체의 용해도야.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용해도가 커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요? 그렇지. 기체의 용해도는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지 용해도가 커집니다. 온도는 낮을수록. 대신에 압력은 뭐 할수록? 낮아야 돼. 아니 높아야 돼. 그렇지. 압력은 뚜껑이 닫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사 먹었을 때 내 목에 톡톡톡톡톡 쏘는 탄산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게 기체의 용해도가 높을 때야. 그럼 언제가 톡 쏘는 맛이 가장 많이 느껴져? 편의점, 냉장고 안에 시원하게 마개가 막혀있는 탄산을 사야 되겠죠. 사서 딱 열어서 딱 먹으면 뭐야? 목구멍에 탁탁탁 쏘는 청량감이 최고죠. 그게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클 때야.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있었으면 온도가 뭐 해야 돼? 낮아야 되고 마개가 막혀있었으니까 뭐 해야 돼? 압력이 높아야 돼. 그런데 얘를 따서 내가 식탁 위에 어젯밤에 부어놨다. 오늘 여러분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식탁 위에 있는 탄산음료를 마시면 청량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맛만 나요? 단맛만 나죠. 그럼 얘는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 작다? 작다. 왜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뭐해서? 작아서 탄산의 기체가 다 뭐했다? 밤새도록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기체의 용해도가 있다 없다? 없다. 낮다. 자, 그럼 이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뭐 합니까? 잘 봐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뭐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비례야 반비례야? 그렇지 반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그러면 압력하고는 뭐야? 기체의 용해도 압력은 뭐야? 비례가 되는 거야 비례.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돼요. 기체의 용해도야.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는 뭐 합니까? 온도에는 반비례해요. 반비례해요. 그럼 이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는 뭐 합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압력에는 뭐 합니까? 비례. 이렇게 보여줘. 그럼 이 그림은 뭐예요? 반비례가 그려져 있으니까 답이 뭐다? 온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보세요. 근데 그 앞에 그 15번 같은 게 있잖아요. 15번. 예. 그 기포 가장 좋게 발생하는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체 용해도 관련된 거니까 예. 그 마개 시약이 있고 온도가 제일 차가운 게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가장 적게 발생하죠. 기포가 많이 발생한 데는 탄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됐죠? 국어적 표현은 아끼지 마요.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해야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감압 용기에 약 70도씨 정도의 물을 넣고 용기의 뚜껑을 닫은 후 펌프 용기 안에 공기를 빼냈습니다. 이때 용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쓰세요. 자, 70도씨 물은 1기압에서 끓는다 안 끓는다? 안 끓죠? 1기압일 때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죠? 자, 그럼 이제 끓는 점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압력. 끓는 점은 압력에 뭐합니까?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자,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끓는 점이 뭐합니까? 높아지려면 압력이 높아야 돼요. 압력이 높아야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가마솥, 무쇠솥, 가마솥 뚜껑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요. 밥이 맛있게 되고 누룽지도 있어요. 가마솥의 원리를 이용한 게 오늘날 우리는 뭐다? 압력솥. 압력솥입니다. 그다음 압력이 낮을수록 무엇이 낮아지겠어요?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자,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낮아져요. 대표적인 게 높은 산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밥을 하면 쌀이 뭐한다? 설 익는다. 왜? 물이 빨리 날아가서. 끓는 점이 낮아서. 이거예요. 그럼 이제 70도씨 물이에요. 70도씨 물이 들어있는데 현재 1기압이야. 현재 1기압이야. 근데 내가 감압장치에 넣어서 공기를 빼내네. 자, 감압장치에 넣었어요. 감압장치에 넣어서 공기를 빼냅니다. 공기를 빼내요. 자, 그럼 1기압일 때 공기가 예를 들어서 100개 들어있다고 봐요. 100개 들어있을 때 70도씨 물을 안 끓었어. 근데 내가 감압장치로 공기를 빼냅니다. 공기를 빼내서 90개, 80개, 70개, 60개, 50개, 40개로 공기가 줄어들어요. 자, 공기의 개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압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져요. 자, 압력이 낮아지니까 70도씨 물도 뭐 할 수 있어요? 끓을 수 있죠. 맞죠? 온도가 원래 1기압일 때는 100도씨에서 끓어. 그런데 70도씨니까 안 끓었어. 그런데 내가 공기를 점점 빼내서 압력이 뭐예요? 1기압, 0.9, 0.8, 0.7, 0.6, 0.5, 0.4기압 정도 낮아져요. 0.4기압 정도 낮아지니까 70도씨 물이 뭐한다? 끓는 점이 낮아져서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답. 현상은요, 물이 끓어오른다. 적어주시면 돼요.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이 끓는다. 또는 물이 끓어오른다. 그럼 이유는요? 적어주시면 돼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 이유 적어주시고요. 물이 뭐한다? 70도씨 물이 끓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이 끓는다. 이유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주꼬리 갑니다. 소주꼬리에서 소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47쪽에. 소주꼬리는 무슨 차이를 이용합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 차이. 자, 곡물을 발효시킨 뭐에서? 탁한술에서. 곡물을 발효시킨 탁한술에서 내가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을 해주면 제일 먼저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먼저 분리되어 나와요. 즉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기화되어 나와요. 기화되어 나와서 차가운 물에서 뭐 돼요? 액화돼요. 액화되어서 뭐가 얻어집니까? 순수한 소주. 즉 에탄올이 얻어져요. 에탄올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 기화, 냉각을 해주면 액화가 일어나면서 순수한 에탄올을 얻습니다. 끓는 점 차이. 자, 그럼 소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줍니다. 곡물을 발효시킨 술에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곡물을 발효시킨 술에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되어 나온 후 찬물에 의해 액화되어 소주가 만들어진다. 곡물을 발효시킨 술에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되어 나온 후 찬물에 의해 액화되어 소주가 만들어진다. 근데 왜 찬물에 의해 액화가 찬물이었으면 계속 끓는 점이잖아. 아, 차가운 물에 가야지만 기체가 액체로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소주가 나올 거 아니야. 아하. 만약에 기체가 있으면 소주가 모여 안 모여? 안 보여요. 에탄올 날아가 버리면 없겠죠. 네네. 그래서 찬물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찬물에서 액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이 끓는 점 장치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입니다. 자, 물은 거기다 적어줍니다. 1기압에서 순수한 물은 끓는 점이 얼마입니까?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순수한 에탄올은 1기압에서 끓는 점이 78도씨입니다. 78도씨예요. 자, 그럼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초록병이나 흰색병에 들어있는 마트에서 구입하는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소주를 한 병 부어서 실험장치를 했을 때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은요 항상 끓는 점이 낮은 누가 먼저 끓어나와요?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그래서 22번의 1번 답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와요. 근데 78도씨보다 어떤 온도에서? 약간 높은 온도에서. 알겠죠?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와요. 왜요? 순수한 에탄올은 그냥 78도씨가 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기체가 나올 때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에 물이 이렇게 붙어있어. 물이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에탄올이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데 78도씨에서 못 날아가게 붙잡고 있는 거야.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니까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에탄올이 먼저 분리되어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끓는 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끓어나온 거예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 먼저 끓어나오니까. 그래서 끓는 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끓는 점 차에서 원유의 분별 증류탑이 나오죠.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이 나오는데 원유의 증류탑에서 가열된 원유를 넣습니다. 아주 뜨거운 원유를 넣으면 온도가 제일 높은 아스팔트 찌꺼기부터 나오면서 원유의 증류탑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위쪽으로, 오늘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아이? 끓는 점이 낮은 물질.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 낮은 물질. 낮은 물질이 뭐예요? 분리되어 나와요.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무슨 상태로요?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분리되어 나와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뭐 되어서? 액화되어 분리됩니다. 그럼 가장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누구다? LPG, 액화성분가스. 영하 42도씨에서 1도씨 사이. LPG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정유, 중유, 그 다음 뭐예요? 찌꺼기. 이 찌꺼기의 이름이 바로 아스팔트 포장할 때 나오는 아스팔트야.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먼저 액화되어 분리되는구나. 끓는 점이 높을수록 어느 쪽에서? 아래쪽에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어떤 아이? 높은 아이. 여기 찌꺼기는 350도씨 이상에서 나오는 아이. 아래쪽은 어떤 아이? 높은 온도. 높은 온도의 물질이 아래쪽에서. 원유만은 혼합물이 들어가서 덜 복잡한 혼합물로 액화됩니다. 순물질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끓는 점을 부등으로 비교하세요. A, B, C.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고 C보다 D가 크고. 끝. 이게 답이야. 그죠? 23번의 답은 A보다 B, B보다 C, C보다 D가 끓는 점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요거 에탄올 혼합물이 끓어나오는 거에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가열 곡선입니다.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하고요. 1기압에서 에탄올의 끓는 점은요 78.2도씨, 물은 100도씨입니다. 그럼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A, B, C, D 중에서 누구겠어요? 에탄올. B에서 주로 끓어나오겠죠? 그럼 오늘 시험 문제도 나와요. B에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와요. A는 물과 에탄올의 온도가 같이 높아지는 거. B에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고요. C는 못 나온 에탄올 나오면서 물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D에서는 물만 끓어나옵니다. 따라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B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4번의 답 1번은 B. 자, 그럼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에서 에탄올이 분리되는 원리는요. 원리를 물었어요.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증류로 분리한다. 1번은 무엇입니까? 에탄올은 B에서 끓어나오고요. 이렇게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분리되는 것은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뭐로 분리한다? 증류로 분리한다. 증류로 분리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늘 요게 문제로 나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객관식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에탄올은 주로 B에서 끓어나오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하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되어 나옵니다. 자, 그럼 25번에 1번 못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25번에 1번 한번 해주세요. 밀도. 자, 밀도가 큰 아이일수록 아래쪽에 위치해요. 아래쪽에 위치하고 밀도가 작은 아이일수록 위쪽에 위치합니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1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메탄올이 뭐예요? 물질 이름. 네. 메탄올은 물질의 이름입니다. 알코올 램프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과학 실험실 알코올 램프에 들어가는 게 메탄올. 됐죠? 그리고 불꽃 반응할 때 이렇게 은박지 위에다가 실어 놓고 에탄올 뿌려줘서 불 붙이면은 불꽃 반응 실험. 그래서 알코올 램프에 들어가는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4번에 1번, 25번에 1번은 무지 쉽죠? 밀도가 제일 큰 아이부터 쓰면 돼요. 아래층에 있는 것부터. 그럼 여기에서 밀도 제일 큰 아이가 바로 누구야? 8.96이라는 철의 밀도가 제일 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1.11이라는 포도주스가 두 번째 밀도가 커요. 포도주스. 자, 세 번째 밀도가 큰 아이는 물 1.0이에요. 그 다음 밀도가 제일 작은 녀석이 메탄올 0.79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부터 위치하는 걸 순서대로 써주세요. 철, 포도주, 물, 메탄올. 자, 그럼 이제 2번. 음료수병의 밀도가 음료수병의 밀도가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1.37이에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병 밀도가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1.04라고 주어졌어요. 자, 혼합물을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고르고요. 분리하는 방법을 쓰세요. 그럼 물질 한번 골라보세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겁니다. 밀도차. 그러면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면서 두 고체를 녹여야 돼요? 녹이지 않아야 돼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할 때. 고체 혼합물. 그렇지. 녹이지 않아야 되죠. 공부 엄청 많이 해왔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밀도의 액체이면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면서 음료수병과 요구르트병을 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음료수병과 요구르트병을 녹이지 않는 액체. 않는 액체를 사용해야 돼. 그럼 이제 중간 밀도니까
1.04보다는 크고 1.37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위에 표에 가서 찾아봐.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1.04보다는 크고 1.37보다는 작아야 되는 아이가 바로 1.12대 누구를 쓰면 되겠어요? 포도주스. 포도주스를 쓰면 돼요. 포도주스. 자, 그래서 위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요, 기억에다 포도주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니은 분리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써주세요. 그럼 이제 귀찮지만 좀 적어요. 음료수 병과 요구르트 병에 음료수 병과 요구르트 병에 중간 밀도를 갖는 포도주스를 이용하면 음료수 병은 가라앉고 요구르트 병은 떠오르면서 분리.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음료수 병과 요구르트 병을 어디에다 넣어요? 중간 밀도를 갖는 포도주스에 넣으면 음료수 병과 요구르트 병을 중간 밀도를 갖는 포도주스에 넣으면 음료수 병은 가라앉고 요구르트 병은 떠오르며 분리. 그럼 됐죠? 조음벽시하고 죽정이하고 분리하는 거하고 똑같지? 자, 그 다음 이제 26번 여러분이 해주세요. 26번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벽시 문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장났어? 펜이 없어? 못 써? 아니 있어요. 다른 펜 없어? 있어요. 다른 펜으로 수급해요. 없으면 빌려줄게. 예. 죽정이가 위에 뜬 거죠. 죽정이가 갈색 껍질 안에 쌀알이 안 들어있는 거. 좋은 벽시가 갈색 껍질을 딱 하면 하얀색 쌀알이 들어있는 거. 자, 그럼 26번에 죽정이 소금물 소기창 벽시의 밀도를 비교하세요. 부등호만 맞으면 돼요. 나는 밀도가 어떤 소기창 벽시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소금물, 그 다음 죽정이, 꼴찌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죽정이부터 쓸래요. 죽정이보다 소금물이 밀도가 크고요. 소금물보다 소기창 벽시, 이게 좋은 벽시야. 소기창 벽시가 밀도가 커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부등호만 맞으면 돼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 단 부등호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와 같이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요. 첫 번째, 두 고체 물질의 중간 밀도를 가지는 액체죠. 그래서 첫 번째. 중간 밀도의 액체 사용. 그 다음 두 번째,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조건은 이거 중간 밀도의 액체, 두 고체 물질의 중간 밀도의 액체,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밀도의 포도주스. 그리고 녹이지 않는 액체니까 음료수병과 요구르트병은 포도주스에 안 녹아서 중간 밀도인 포도주스를 쓰면 음료수병은 가라앉고 요구르트병은 떠오르면서 분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봐주세요. 자, 그럼 27번 한번 보세요. 철수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분리하기 위해 달걀을 A에다 넣어요.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떠오릅니다.
철수가 달걀을 분리하기 위해 이용한 과학적 원리가 뭔지 쓰고 사용한 액체 A의 조건을 한 가지만 써라.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쓰래요.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하나 써달래요. 그럼 과학적 원리는 아까 이거 했던 거를 응용해서 써보시면 돼요. 그럼 27번 해보세요. 25번과 26번의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아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게 머릿속에서 꺼내서 정리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메타인지 학습이죠.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다 썼어요? 이가 소금이죠. 응? 이가 소금. 근데 여기는 소금물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A. 이 조건 그 과학적 원리 썼는데 액체의 조건을 쓰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써야지? 액체 A의 밀도가 밀도. 액체 A의 밀도가 뭐보다는 뭐하고 뭐보다는 뭐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제가 액체 A를 정하면 안 되죠. 여기서 액체 A가 뭐라고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액체 A라고 써야 돼요. 아, 나 소금물 알아요. 소금물 쓰면 안 돼요. 그냥 액체 A라고 쓰셔야 돼요. 그죠? 설탕물일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과학적 원리는 뭐라고 써야 되니, 서준아? 뭐라고 썼어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심플하게 썼죠? 자, 그럼 여기서 이용하는 과학적 원리는 이거 써달라는 거예요. 밀도가 큰 물질은 뭐하고?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뭐한다? 떠오른다. 이거 써다가 풀어서 한번 풀어서 써주세요.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 이거는 아니고 얘를 풀어서 써라.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르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좀 풀어서 써주세요.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풀어서 써달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은 액체 A의 밀도는 신선한 달걀보다 작고 오래된 달걀보다 커야 한다.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A의 밀도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의 중간 밀도여야 됩니다. 맞아요. 그죠? 중간 밀도여야 됩니다. 그 용어를 알아서 쓰셔도 되고 모르는 친구 이렇게 풀어서 써라. 액체 A의 밀도는 신선한 달걀보다는 크고 오래된 달걀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작고 커야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액체 A의 밀도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의 중간 밀도여야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풀어 쓰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28번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때 분리 방법은 뭐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28번.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 분별 증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 분별가에게 넣는 거고, 그럼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분리 방법을 뭐라고 하는지 세 글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거였습니다. 자, 분리 방법이 뭡니까? 용해도차. 이거 분리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증류, 분별 결정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를 뭐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재결정.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실험 순서는요. 제일 먼저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은 높은 온도의 물에서 모두 녹여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을 따뜻한 물이 든 비커에 넣어서 모두 녹인다. 녹이고 난 다음에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럼 뭐 해줍니까? 얼음물에 넣어서 냉각시킵니다. 온도를 낮춰요. 낮추고 난 다음에 거름장치로 걸러요. 그래서 거름종이 위에 남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뭐 하면 돼요? 얻으면 돼요. 그래서 다가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자, 그럼 29번 계산 문제, 30번 계산 문제입니다. 용해도에서 석출되는 아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아이가 항상 석출됩니다. 그래서 29번, 30번 풀어내시면 오늘 시험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물 50이에요. 쌤은 얘보다 더 쉽게 물 100으로 냈어요. 물 50일 때. 물 50일 때입니다. 물 50일 때 함정에 빠지지 마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석출되는 놈은 누구겠어요? 순수한 물질로 석출되는 놈. 그렇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누가 석출되겠습니까? 분산이에요. 둘 다 분산이 석출되는데 몇 g씩 석출되는지 계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80도씨 물 50g이야. 물 50g. 물 50g에 내가 분산 10g과 염화나트륨 15g을 모두 녹였대. 녹인 후에 0도씨로 냉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표에 가서 봐요. 0도씨. 0도씨일 때 동그라미 차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무엇입니까? 표에서. 자, 표를 보세요. 0도씨일 때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35.7이래. 35.7이래. 그리고 0도씨일 때 분산은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2.8이래. 2.8. 그럼 이제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표는 뭐를 나타내요? 표 0도씨는 용해도.
용해도는 항상 누가 숨어 있다? 물백이 숨어 있어. 아, 용해도는 항상 누가 숨어 있습니까? 물백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럼 물 100g일 때 염화나트륨 35.7 넣는데, 근데 문제에서 물 얼마일 때 물었어? 물 50일 때 물었네요. 문제에서. 그럼 반으로 줄여. 2런 2, 27에 14, 28에 16, 2, 50. 17.85 넣어봐. 근데 나 지금 얼마 줬다? 15g 줬어. 불포화야. 불포화. 15 마이너스 17.85야. 마이너스 나와요. 불포화야. 불포화. 그러면 분산은요 어떻게 됩니까? 물 50g일 때. 자, 얘는 물 100g일 때 2.8이래. 그럼 물 50g이면 2로 나눠줘요. 2런 4, 2, 4, 8. 1.4 넣는데 나 지금 얼마 줬어요? 10g 줬대요. 따라서 누가 석출됩니까? 따라서 분산이 석출됩니다. 얼마요? 나 10g 녹였는데 얼마 넣는다? 1.4g 넣는데요. 그럼 얼마가 석출되면 되겠어요? 8.6g. 그래서 1번의 답 분산, 2번의 답 8.6g.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갑니다. 내가 염화나트륨 15g과 분산 15g을 물 50g에 넣고 모두 녹였다. 물 50g. 모두 녹였어. 몇 도씨로 하든지 다 녹였어. 가열을 해서 다 녹였어. 그럼 이제 얘는 몇 도씨인지 안 중요해. 20도씨만 보면 돼. 20도씨에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그래프 그림 찾아갑니다. 20도씨에서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염화나트륨이고 여기가 분산이야. 자, 20도씨에서 분산을 봤더니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5라고 주어졌어. 염화나트륨을 20도씨에서 봤더니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가 하면 딱 가시면 36이라고 주어졌어. 자, 용해도야. 자, 이제 여기서 그래프 그대로 갑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요. 얘는 표에서 나왔고요. 얘는 그래프에서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염화나트륨이 얼마 나왔다? 36. 자, 20도씨에서 용해도 Y축에 있는가? 용해도의 분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하고 보시면 여기에서 분산이 5 나왔어요. 5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가요. 문제에서 물 얼마에 끓였다? 50이. 아, 그럼 용해도라는 거. 용해도라는 거 항상 물 얼마가 숨어있다? 100이 숨어있어. 물 100일 때 36이래.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 50일 때 물었어. 그럼 얼마야? 1원이 28에 16, 1원이 18. 자, 그 다음 얘 물 50일 때 물었네. 그럼 물 50일 때 물었으니까 2로 나누면 2, 2, 4, 2, 5,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봐요. 얘 18로 볼 수 있는데 15도 같아. 불포화야. 15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나와. 불포화. 석출 안 돼. 그럼 누가 석출돼? 얘가 석출돼. 따라서 석출되는 아이는 누구다? 분산이야. 얼마나 석출되냐? 15g 녹였는데 물 50일 때 얼마 녹는다? 2.5g 녹는데 그럼 나 얼마 석출됩니까? 12.5g. 물 50이죠. 아래를 똑같이 세트로 물어봤죠?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52쪽으로 넘어가셔서 31번의 석출량 문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 50. 이제 마지막 물 50 나와줬어요. 마지막 물 50 한번 풀어보세요. 서준아 계산하니까 답 나오니? 네? 답 나와? 아니 저 지금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떨어졌어요. 지우개가 없어? 아니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주소. 네. 아, 지우개를 못 주워서 못 푼다는 거야? 아니 그 너무 감사합니다. 예. 80kg 물 50g, 지성을 70g으로 녹였다는데 70g은 불포화야. 상관없어. 야, 문제에 있는 70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항상. 70은 손댈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네가 외출하는데 엄마가 5만 원밖에
외출하려면 10만 원이 필요해. 그렇다고 10만 원 빼기 내가 쓰는 돈은 할 수 없잖아. 5만 원. 문제에 주어진 질량은 건드릴 수 없어요. 해놓고 그대로 가져가서 외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 50일 때 나오는 아이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80도씨 물 50에 50g에 내가 질산칼륨을 녹였습니다. 얼마를 녹였습니까? 70g을 녹였다.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궁금한가? 80도씨 한번 가서 봐. 80도씨 가서 질산칼륨 봤더니 169 가야 돼. 물 100일 때 169 가야 된다. 그럼 물 50이면 84.5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70 녹았으니까 불포화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몇 도씨로 낮춰요? 20도씨.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질산칼륨의 석출량을 물어봐. 질산칼륨. 무엇을 묻는다? 석출량. 석출량은 몇 g이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 50이래. 질산칼륨이 얼마 녹아있대? 70 녹아있대. 그럼 이 70은 손대면 안 돼. 70 빼기 어디로 간다? 20도씨로 가요. 자, 그럼 이제 20도씨에서 용해도를 다시 보는 거예요.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럼 20도씨에서 동그라미 딱 치니까 질산칼륨이 31.6이 용해도래. 아, 그럼 용해도는 숨어있는 게 있어요. 항상 얼마? 물 100이 숨어있는 거야. 물 100일 때 31.6이래. 근데 문제에서 물 얼마일 때 물었다? 50. 물 50일 때 물었네요. 그러면 질산칼륨은 2런 2, 50, 28에 16. 아, 15.8로 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뭐 빼주면 돼요? 15.8 빼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얼마 나왔습니까? 예, 54.2g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진 친구 용해도 계산 문제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다 만든 겁니다. 됐습니까? 용해도 계산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2번 이제 한번 해보세요. 복잡한 혼합. 복잡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32번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 거름이 뭐냐고요? 이거요. 빨대기에다가 이렇게 거름종이 걸치고 여기 비거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다 용액 이렇게 부어서 거름종이 위에 걸러지는 이게 거름이에요. 그쵸? 자, 물, 설탕물에 참기름이 섞여 있대요. 그럼 이제 딱 봐도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중간에는 설탕물이 있을 거고, 바닥에는 모래가 알려져 있을 거고, 위에는 누가 둥둥 떠다니겠어요? 참기름이, 기름이 둥둥 떠다니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분리하는데, 내가 위층을 먼저 뭐로 분리했다? 스포이트. 자, 스포이트 이렇게 생긴 아이를 가지고 위층을 먼저 분리해요. 그럼 위층을 먼저 분리합니다. 뭐예요? 밀도가 작은 아이가 위쪽에 있어서 분리된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참기름을 스포이트로 분리합니다. 그럼 가는 뭐다? 밀도.
자, 그럼 이제 참기름 다 나왔어요. 설탕물하고 모래 있네요. 그럼 이제 나는 뭐 하면 돼요? 거름장치에 걸으면 되겠죠. 거름장치에 이렇게 걸읍니다. 거름장치에 걸으면 누가 여기 걸러져 있어요? 모래. 그럼 누가 쭉 빠져나오겠어요? 설탕물. 설탕물이 빠져나오겠죠? 그럼 모래는 물에 안 녹았어요. 설탕은 물에 녹았어요. 얘는 바로 뭘 이용했다? 용해도. 용해도를 이용해서 모래가 빠져나왔습니다. 왜? 설탕은 물에 녹고 모래는 물에 안 녹는 거예요. 용해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럼 밀도를 통해서 참기름이 분리되어 나왔고요. 물에 안 녹아서 모래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설탕물이 들어있는 걸 증발 접시에 넣거나 뭐 끓는 전장치에 넣어서 물을 끓여내고 바닥에 남는 설탕을 얻으면 되겠죠. 얘는 끓는지. 물이 끓어서 나가요. 물이 다 끓어서 증발되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설탕이 남을 거예요. 소금물 끓이면 물이 날아가고 소금이 남는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 나, 다에서 이용한 물질의 특성은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1번의 답입니다. 그리고 A하고 B에 해당하는 물질은요, 바로 A가 모래, B가 설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53쪽에 가셔서 33번하고 34번하고 풀어보세요. 요거 이제 풀어서 맞추시면 복잡한 혼합물 분리하는 것도 이해됐습니다. 오늘 복잡한 혼합물 분리하는 거 그림 장치 묻는 거 하고 내용하고 2개 나와요. 아세트산 액체예요. 네, 아세트산이 식초 만드는 원료예요. 네. 물에 잘 섞여요. 올리브유는 물에 안 섞이죠. 올리브유는 당연히 기름이니까 안 섞이겠죠. 맞죠? 네. 벌써 다 했어? 전수왕이가 복잡한 혼합물을 잘하는구나. 분리하는 거 잘하는구나. 혼합물의 분리. 우리 가은이는 공부량이 엄청 많네. 응? 네. 대답 잘하는 거니까. 자, 그럼 33번하고 34번하고 한번 채점해봐요. 1번. 물, 올리브유, 아세트산, 모래. 얘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설탕 대신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아세트산. 아세트산으로 바뀐 거고 참기름 대신에 뭐로 바뀐 거예요? 올리브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딱 그리면 뭐가 되어 있겠어요?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서 식초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식초가 되어 있을 거고 바닥에 모래가 가라앉아 있을 거고 여기에 올리브유가 둥둥둥 떠다니겠죠. 자, 그럼 이제 가에 알맞은 실험 도구는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밀도가 큰 아이하고 밀도가 작은 아이를 분리해 주는 거에서 여기에서 가라앉은 층을 먼저 분리합니다. 그럼 이제 모래부터 먼저 분리했어요. 자, 그럼 얘는 가라앉은 층을 먼저 분리합니다. 용해도. 자, 그 다음 이제 혼합물 가요. 모래 제거했어요. 그러면 식초하고 올리브유예요. 식초하고 올리브유가 있을 때 올리브유를 먼저 해냅니다. 얘가 바로 밀도. 밀도예요. 그럼 식초하고 올리브유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입니다. 액체니까 뭘 써야 돼요? 분별 깔때기 써주십니다.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 사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혼합물에서 뭐예요? 올리브유 제거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식초만 남았어요. 식초라는 혼합물에서 뭐합니까? 아세트산과 물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끓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증류. 그래서 끓는 점이 뭐합니까? 물하고 아세트산에서 끓는 점이 낮은 아세트산이 먼저 나오고 높은 아이가 물이 나중에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나에 들어가는
분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증류라고 하셔도 되고 분별 증류라고 하셔도 돼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내신 볼 때는 증류만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 JPS 여러분 잘 아는 심화반응 증류 중에서도 뭐합니까? 물과 에탄올을 분리해서 증류해냅니다. 분별 증류. 그래서 분별 증류 좀 더 세분화한 거 증류라고 써도 되고 분별 증류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다에 들어가는 물질은 물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 분별 깔때기, 2번의 답 증류 또는 분별 증류, 3번의 답 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4번 보시죠.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죠. 물, 소금, 모래, 식용유가 되어 있는데 위층을 스포이트로 분리합니다. 그럼 얘는 밀도야. 밀도.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을 거름장치로 분리합니다. 용해도야, 용해도. 그래서 모래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증발을 시키는 것도 끓는 점. 물을 끓여서 나르려 보내면 소금이 바닥에 남겠죠. 그래서 가나다는요 밀도, 용해도, 끓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요. 35번하고 37번하고 한번 해보세요. 35번하고 37번. 갔다 오셔도 돼요. 35번하고 37번하고 한번 해보세요. 36번은 36번은 같이 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이 자석이 뭐라고 해요? 그 자석은 자석이 성질이야. 아니 자석이 응, 자석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냥. 자석은 뭐합니까? 철 성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톱밥은 흙이 톱밥은 나무를 톱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나무의 부스러기, 나무의 가루가 톱밥입니다. 선생님 37번에 가는 있는 처음 보는 그림인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에서 양이 적을 때, 양이 많을 때는 분별깔때기, 양이 적을 때는 시험관과 스포이트. 이 당은 끓이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겠죠? 네. 톱밥이 물에 떠요. 나무를 자르고 나온 부스러기예요. 나무를 톱으로 자를 때 나오는 부스러기. 아 그럼 뜨겠네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줘요. 힌트 좋습니다. 톱밥은 나무를 자를 때,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 그 사이에서 나오는 나무의 가루입니다. 나무 가루. 이 모르는 문제는 왜 나오게요? 아니 35번, 37번에 모르는 게 왜 있어? 37번에 요인을 두 가지 서술하시고 응. 물질의 특성을 딱 보고 써달라는 거지. 특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 상관없어요. 이?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은 상관없어요. 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나.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에서 이용된 물질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쓰라고. 나 실험장
실험장치. 나 실험장치가 뭐에 해당하는지 이해를 하라고. 그림을 보면서. 근데 그 걸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걸음동이라고 걸음장치는 뭐에서 써먹는 거라고요? 용이. 근데 두 가지라는데. 용해도처럼 걸음장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35번 봅시다. 철가루, 톱밥, 소금, 모래가 있어요. 철가루, 그 다음에 톱밥, 소금, 모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자석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럼 누가 걸러져 나오겠어요? 철가루. 철가루는 물질의 특성 아니에요. 그냥 성질을 이용해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얘네가 남아있어. 얘네가 남아있는데 뭐에다 넣었어요? 물에다 넣었대요. 물. 물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소금물이 될 것이면서 모래는 가라앉고 톱밥은 떠오르겠죠. 물에다 넣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소금물이 될 거예요. 물에다 넣었으니까. 그리고 모래는 가라앉을 것이고 물에 녹지 않으니까, 톱밥도 물에 녹지 않으니까 떠오르면서 밀도차. 이렇게 구분되겠죠? 자, 물에 넣어서 녹인 후 걸렀습니다. 녹인 후 걸렀어요. 걸은 용액을 증발시켰어요. 걸은 용액을 증발시켰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소금이 나올 거예요. 맞죠? 걸은 용액, 비커로 내려온 용액은 소금물이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모래하고 톱밥이 걸음조비 위에 있었을 거예요. 남는 고체를 한 번 더 뭐에 넣어줬어요? 물에 넣어줬어요. 한 번 더 물에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모래는 가라앉을 것이고 톱밥은 떠오를 것입니다. 왜요? 물보다 밀도가 큰 모래는 가라앉을 것이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톱밥은 떠오를 거니까 물에 넣어서 분리를 했을 때 떠오르는 C가 뭐예요? 톱밥. 가라앉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모래. 따라서 A는 철가루, B는 소금, C는 톱밥, D는 모래. 이렇게 해주시면 35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7번을 먼저 보고 36번 갈게요. 자, 37번에 가는 시험감과 스포이트예요. 가는 시험감과 무엇입니까? 스포이트. 그럼 얘는 액체의 양이 작을 때 밀도차예요. 액체의 양이 작을 때 밀도차를 이용할 거예요. 밀도차. 물과 식용유, 수은과 뭐 사양화탄소 이런 것들. 그 다음 나는요 무엇입니까? 걸음장치예요. 걸음장치입니다.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용해도야. 용해도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녹여서 온도를 낮추어서 뽑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는요 무엇입니까? 얘가 바로 증류장치예요. 증류장치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 끓는 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되어 나와서 차가운 물에서 액화되는 거. 자, 그래서 가나 다에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쓰세요. 가는 밀도, 나는 용해도, 달은 끓는 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 그죠? 그래서 가, 밀도, 나, 용해도, 다 끓는 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 걸음장치에서 이용되는 무엇을 써달라고요? 물질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해도는 온도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잖아. 뭐? 온도와 뭐의 종류? 물이 용매냐? 에탄올이 용매냐? 용매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겠죠. 온도와 용매의 종류. 그죠? 자, 그럼 이제 36번 봅니다. 가나다 세 가지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성분이 모두 섞인 혼합물을 각각의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서술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가하고 나하고 다를 보세요. 그러면 가는 다하고는 잘 섞여. 근데 나는 가다와 섞이지 않아. 그 다음에 다는 가하고 잘 섞여. 그럼 가하고 다는 잘 섞여. 아, 얘는 끓는 점. 나는 가하고 다하고 안 섞여. 그럼 얘는 밀도. 이렇게 딱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갑니다. 밀도부터 먼저 해주면 돼요. 가하고 다하고 섞이지 않아요. 왜? 밀도가 달라요. 그러면 가는 0.79, 나는 1.6, 다는 1.0이니까 1.0짜리에 0.76인 아이가 녹아 들어가 있겠죠? 가다가 녹아서 있을 것이고 1.6인 아이는 다르니까 섞이지 않으니까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를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분리합니다. 나 밀도 차이를 이용해 물질의 특성이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별 갈등이고 뒤로 뭐 하면 돼요? 분리하면 돼요. 분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다는 끓는 점 차이. 이용한 분별 증으로 정유로 먼저 끓어나온 누구 끓는 점이 낮은 아이. 그럼 끓는 점 보면 가는 18, 나는 100이야. 안 봐도 우리 배웠던 거 에탄올하고 물이겠구나. 그러면 먼저 끓어나온 누구를 가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나 분리됐고 가 분리됐으니까 다 그대로 혼자 남아있는 물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8번 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38번. 표는 액체 물질 A와 B의 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A랑 물은 잘 섞여. A는 물과 잘 섞입니다. B는 물과 안 섞여. 36분하고 똑같네요. 그럼 A하고 물은 잘 섞이니까 끓는 점차. B는 물과 섞이지 않으니까 밀도차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물질 A와 B, 물의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각각 쓰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물과 B는 잘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거예요. 밀도가 다르므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돼요. 분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과 A는 잘 섞이므로 무슨 차? 끓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합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별 증류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혼합물의 분리가 모두 뭐 합니까? 끝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드린 원소 주기율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하는 2단원에 있는 아이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원소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나타냈는가 하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타냈어요. 자, 원소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타냈습니다.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낸 게 원소 주기율표예요. 1번, 2번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얘들아,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는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원자 번호 순서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순서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로 원소 주기율표를 나타냈는데, 자, 원소 주기율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I가 같은 세로줄의 나타내준 게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는 첫 번째 원자 번호 순서이고요. 원소 주기율표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줄. 가로줄 여러분 보세요. 주기율표 이거.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되어 있는 I가 가로줄이 주기예요. 주기가 몇 주기까지 있습니까? 7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 자, 족이 무엇입니까? 세로줄. 세로줄입니다. 세로줄이 요거예요. 1족, 2족, 3족 이렇게 해서 갑니다. 1족, 2족, 3족, 4족 쭉쭉쭉 해서 18족까지. 그래서 세로줄은 뭐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럼 가로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중에 이제 원자를 그리면 원자의 바깥에 입고 있는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내요. 세로줄인 족은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이 같은 족에 와요. 그래서 주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로줄로 7주기가 있고 이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해요. 전자 껍질 수. 들어만 둬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같은 족에 와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어떤 족에 온다? 같은 족. 자,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공부할 때 이런 나쁜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욕할 때 쓰는 거 있죠. 이런 18 뭐 같은 새끼야 이러는 거죠. 그죠? 뭐예요? 족은 뭐다? 세로줄이면서 속으로 욕해요. 이런 이렇게 됐죠?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어요. 족은 뭐다? 세로줄입니다. 이런 뭐 같은 친구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내고 가로줄이 주기면서 우리 옷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입었는 게 원자핵이라고 치면 첫 번째 옷, 두 번째 옷이 전자 껍질입니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같은 족에 오고 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타내면서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아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비금속이에요.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뭐다? 비금속. 금속이 아닌 아이들이에요. 비금속 원소.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알해 보세요. 비금속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 있어요. 욕하기 딱 좋죠? 주기율표 외울 때 욕하기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속 원소인데 요거 쌤 살짝 파란빛이 도는 피스타치오 색깔 되어 있는 얘가 누구입니까? 피스타치오 색깔 나오는 얘가 바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그래서 중금속이라고 해요. 중금속. 중금속은 좋게 말하면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이면서 성질을 모두 가집니다. 성질을 모두 가지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계예요. 경계에 보시면 금속, 규속, 공속, 규속, 저만유, 비속, 안티모니, 텔루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중금속은 좋게 말하면 금속의 성질도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있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얍삽한 새끼죠. 맞죠? 맞잖아. 금속한테 가서도 낑기고 비금속한테 가서도 낑기니까 얍삽하잖아.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외워요. 주기율표는 이런 18족 같은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녹색 비금속은 18개 있어요. 이런 C8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은 뭐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빙시, 지랄하는 아세키스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욕으로 외우시면 돼요. 쌤이 전공했는데 쌤이 욕으로 외웠어요. 빙시, 지랄하는 아세키스바. 이렇게 외우면 평생 안 까먹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 들었죠? 임팩트 있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빙시가 뭔지를 몰라요. 분소. 아, 얘가 반도체 주소. 얘가 뭐다? 반도체의 점화유. 얘가 비소. 얘가 안티몬이에요. 안티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금속은 뭐다? 아, 옛날에 명화쌤한테 한번 들었어. 빙시 지랄하는 아세키레. 이렇게 주기율표 볼 쓸 때 쫙 찾으면 돼요. 그렇게 외울 때 속으로 외워요. 엄마 들으면 놀래요. 부모님 들으시면 놀래서 쫓아와요. 제가 왜 갑자기 안 쓰던 용어를 하지? 빙시, 지랄하는 아세키스 막 이러고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그리고 주기율표는 이런 시판표 같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 무엇입니까? 노란색이 전부 다 금속. 노란색이 전부 다 금속 원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주기율표 봐요. 몇 번까지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1원 118.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오늘날 원소는 몇 번까지 있다? 1원 18인데 무슨 18? 118까지 있어요. 알겠죠? 주기율표의 원소는 지금까지 뭐가 나왔다? 1원 18인데 118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18번까지 오늘 원소가 나왔는데 맨 밑에 줄 봐요. 맨 밑에 줄 92번 찾아주세요. 맨 밑에 줄에 92번 우라늄 찾아주십시오. 맨 밑에 줄에 92번 우라늄 찾았어요? 지금 저기에 있는 미꾸기가 저기에 있는 이란이하고 싸우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요 우라늄 있는 뭐 때문이에요? 핵 때문이죠. 우라늄. 자, 그럼 이제 92번 우라늄이 뭐에서 나와요? 이까지가 자연계에서 나와요. 그럼 1번 뭐부터? 수소부터. 1번에 있는 수소부터 92번까지가 자연계에서 생성돼요. 나머지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자, 93번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서 뭐합니까? 나라 이름, 미국 이름, 아메리카 이름, 아메리슘, 키리 부인 들어가서 키륨,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륨, 그 다음 아인슈타인륨, 페르뮴, 멘델레브, 로벨륨, 과학자 이름이에요. 노렌슘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93번에 있는 뭐부터? 넵투늄부터 지금 나와 있는 118번인 뭐까지? 오간에서까지 뭐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인공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쌤, 왜 얘들은 흰색이에요? 니오금, 모스코금, 테네신, 오간에서는 왜 흰색이에요? 얘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정확한 화학적 성질이 밝혀지지 않아서 흰색으로 뒀어요. 니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부족해. 그래서 흰색으로 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는 모두 자연에서 만들었다? 아니요. 92번까지는 자연에서, 우라늄까지는 자연에서 만들고 93번부터는 뭡니까?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원소는 원자 번호순이고 오늘날 원소는 몇 번까지 만들어졌다? 118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1번이 수소예요. 2번이 헬륨이에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인데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가 20번이야. 20번까지 외워주시면서 1조 원소. 자, 1조 갑니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이렇게 쓸 거예요. 1조. 그래서 얘는 1주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얘는 4주기, 얘 5주기. 예. 근데 그 비금속들은 조기 같아요. 조기 화학적 성질.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요. 1쪽을 잘 보세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노란색인데 얘만 초록이야. 얘만 초록색이고 얘들은 전부 다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자, 노란색 몇 개? 6개. 얘들이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웁니까?
1쪽은요. 수소가 초록색이야. 그럼 수소를 제외합니다. 수소를 제외합니다. 제외하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1쪽 원소는 수소, 니 나가. 수소, 니 나가. 수소 너만 나가면 우리는 뭐다? 금속. 이 뜻이야.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요거 6개. 6개 1쪽 금속 원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고 물어봐요. 얘가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으로 물에 잘 녹아요. 알칼리 금속으로 물에 잘 녹고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이 되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되는 같은 족의 성질. 그래서 1쪽 금속 원소 수소, 니나가 6개가 알칼리 금속입니다. 얘들은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해서 염기성이 되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고요. 아주 물러요. 칼로 쉽게 잘리는 금속이에요. 무른 금속입니다. 반응성이 큽니다.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족, 1족, 수소, 제외, 수소, 니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쪽 한번 봐요. 17쪽 보시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딘 이렇게 있어요. 아스타딘 밑에 테네시는 아직 성질이 안 정해졌어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인데 아스타딘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까지만 배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얘들은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무엇입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1쪽은 어떻게 외워라? 수소, 니나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수소, 니나가. 그럼 우리는 1쪽의 알칼리 금속이야. 그럼 이제 17쪽은 뭐합니까? 빙시 질환하는 아세키, 스바처럼 얘도 이렇게 외운대요. 가운데 손가락 올려요. 뻑큐, 염소, 불알 이렇게 외운대요. 뻑큐, 염소, 불알입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뻑큐, 염소, 불알. 얘가 바로 17쪽인데 이 17쪽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뭐합니까? 하고 부르면 바로 염을 잘 만들어요.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브로미나 나트륨, 브로미나 칼륨, 염화, 리튬. 아, 염화, 나트륨, 염을 잘 만들어요. 아, 염을 잘 만듭니다. 1쪽과 결합해서. 그래서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 염을 잘 만드는데 누가 가장 임팩트 있어요? 뻑큐. 그럼 얘가 반응성이지.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1쪽은 이렇게 내려가요. 니 나가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니 나가 할수록 가에 악센트가 들어가서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얘는 뻑큐 염소 불알이에요. 그러면 뻑큐가 이미지가 제일 커요. 얘는 위로 올라올수록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 위로 올라올수록 얘가 제일 임팩트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할로젠은 무엇을 잘 만듭니까? 1쪽에 있는 수소하고 반응해서. 자,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젠과 수소가 돼요.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 2개가 결합해요. 플루오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 얘는 액,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원자 2개가 결합해요. 원자 2개가 결합해 이거를 이원자 분자라. 이원자. 아,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면서 무엇을 가져요? 색을 가집니다. 특유의 색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유독성. 어머, 너무 예뻐요 하고 흡입하시면 저 세상 가요. 얘 연한 노란색이에요. 우리 봄에 개나리꽃 막 필 때 연한 초록색 이파른 살짝 연한 노란색 나오는 거. 그 다음 얘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얘는 와인 색깔 비슷해요. 젓갈색이에요. 얘는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이 보라색이 파스텔 톤으로 예뻐요. 승화성 물질. 아이오딘이 싹 승하면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 예뻐서 하고 마시면 저 세상 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화학적 성질이 있으면서 수소하고 반응해서 플로리나 수소가 불화수소예요.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거 염화수소가 염산이에요. 강한 산성. 그다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할로제나 수소가 돼요. 그리고 얘는 물하고 반응해서 산성이 돼요. 얘는 물하고 반응해서 염기성이 되고 얘는 물하고 반응해서 산성이 되는 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선생님. 예. 그럼 비금속은 18개에다가
조기 가까운 시작. 아니 비금속은 족이 같은 게 아니고 비금속은 18개 있고 족 세로줄에 있는 족 18족하고 똑같이 18이라고요. 아 네. 18족 족이 18개 있는 거하고 똑같이 비금속도 18개 있다. 그 말이었어요. 비금속이 족이 같은 게 아니고. 네. 자, 그 다음 이제 18쪽 마지막 갑니다. 18쪽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보관에서는 안 들어가요. 그럼 얘는 무엇만 알면 돼요? 비금속인데 헬레나만 알면 돼요. 비금속인데 헬레나만 알면 돼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것도 알아도 되는데 우리는 요까지 헬레나까지만 알면 돼요. 헬륨, 네온, 아르곤은요 비활성 기체로 매우 안정해요. 얘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활성이 아니에요. 비활성 기체. 활성이 아니에요. 안정합니다. 비활성. 비활성이니까 아닐 비. 반응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아주 작아요.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 뭐예요? 안정해요. 안정하니까 혼자 분자가 돼요. 원자 하나가 분자가 돼요.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됩니다. 1원자 분자예요.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될 정도로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헬륨, 비행선, 비행선에 들어가는 헬륨 기체, 네온, 우리 뭐예요? 광고판, 네온사이, 광고판에 들어가는 네온사이, 아르곤, 용접시, 보호용. 용접할 때 보호해주는 기체가 아르곤이에요. 그래서 헬레나, 주기율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경계면에 들어가는 중금속 원소로 되어 있고 가로줄이 주기고 세로줄이 족인데 이런 18족 같은 하면서 세로줄은 무엇입니까? 18개의 족이 있고 가로줄 주기는 몇 개가 있다? 7개.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잠시 펴주세요. 58쪽. 58쪽에 답만 달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게요. 자, 58쪽에 첫 번째 봐주십시오.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 주기율표 58쪽. 두 번째,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마다 붙인 번호가 원자 번호. 그다음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같은 세로만 쓰면 돼요. 세로줄에 오도록 줄을 바꿔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라고 적어주시고요. 세로줄은 족이다. 그래서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1족 수소를 제외합니다. 1족 수소를 제외하고요. 실온에서 니나가 루비듐, 세슘, 프란슘은 고체이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이면서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요. 반응성이 커서 물하고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1족 원소에다 뭐라고 적어요? 6개의 알칼리 금속. 6개입니다. 니나가 루세프. 자, 그 다음에 18쪽 갑니다.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면서 안정해요. 다른 물질과 반응 안 합니다. 그럼 이제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비행선을 띄우는 데 쓰이는 기체는 헬륨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원소 기호로 He 읽을 때는 헬륨. 그 다음 전류가 흐르면 색을 나타내서 광고판에 쓰이는 건 네온. Ne, 네온. 그 다음 용접용 보호기체로 쓰이는 거 아르곤. 아르곤인데 AR. 요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주기율표 2번에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원자폭의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해서 예. 같은 무슨 줄이에요? 세로줄. 같은 세로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요.